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SKT 해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뉴스가 있었죠. SKT에서 고객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심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제 채널이 비록 암호화폐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아셔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SKT 해킹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전화번호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번호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이스피싱, 그리고 문자 인증을 탈취, 그리고 계좌를 해킹한다라는 이런 일들이 이 전화번호 하나로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는 지금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위치 기록이나 통화 내역. 지금 이러한 모든 정보는 한 기업의 데이터 센터 한가운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KT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유심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단 SKT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보관을 하면서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데이터 주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훨씬 전인 이 4월 18일에 일어났었는데요. 그날 16시 09분에 SK텔레콤의 보안관제센터에서 이상 트래픽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시간 후에요. 이상하죠? 이 5시간 이후에 이 과금 분석 시스템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서버에서 9.7GB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9.7GB라는 단위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번에 해킹당한 거가 영화나 사진이 아니죠. 단순 텍스트 정보였어요. 근데 이 단순 텍스트 정보로 9.7GB라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냐면 약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9,000권에 달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냐면 첫 번째로는 전화번호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심 고유번호, 그리고 가입자 식별번호, 이 단말기 고유번호, 그리고 인증키, 이렇게 크게 총 5개의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출된 4가지 핵심 정보를 살펴보면은 IMSI 정보는 유심 카드의 고유 식별 번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통신사에서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진짜 번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IMEI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서 설정창을 들어가 보시면 기계 정보에 IMEI 정보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의 제조사에서 제품이 출고될 때 찍히는 고유 ID 넘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인증할 수 있는 암호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죠. 이 4가지를 조합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누군가가, 즉 당신이 된 것처럼 변장을 해서 통신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에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코인 거래소, 주식, 사이트,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인증을 제공하던 모든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심스와핑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해킹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해커의 손으로 넘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신의 핸드폰과 똑같은 폰을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복제라고 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있는 데이터는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똑같은 번호를 가진 전화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커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커가 여러분의 투팩터 문자 인증을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업비트 같은 곳에서 인증을 할 때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인증 정보를 탈취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인증을 통해서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카카오페이를 송금한다든지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해커는 여러분처럼 로그인을 하고 인증을 받고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러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교수님들조차도 SKT의 유심 해킹 사태가 우려가 가장되고 실제 금융범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진짜 경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연 본인이 핸드폰이 해킹이 되고 금융정보가 해킹이 돼서 돈을 탈취가 돼도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해커가 탈취할 수 있는 정보가 당장은 유심 정보 같은 것들밖에 없지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포함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 진정으로 지식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정말 그 분야에서 알려져 있는 보안 전문가일 텐데 이런 분들이 아주 조그만한 정보만 유출이 돼도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왜 이번 사건에선 이렇게 엄청난 정보가 유출이 되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아래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지만 유심의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보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각 통신사마다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셨을 텐데 그 서비스가 여러분의 유심 정보를 통해서 복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또 패스의 앱을 통해서 유심의 잠금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할 거고요. 그리고 유심을 변경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대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 기반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6자리 번호가 와서 그 번호를 다시 웹사이트에 입력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들을 OTP, 구글 어선티케이터가 있고 어시라고 하는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 기반의 OTP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메일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이 문자 기반의 인증이 아니라 이 OTP 기반으로 전환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계정일수록 설정을 가보시면 로그인 기록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로그인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지 제3자가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바로바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고 OTP를 재설정하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심을 교체하시면은 일단 문제는 일단락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심이 많이 국가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이런 세 가지 일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태가 얼마나 중대한 사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중대한 사태가 아니라면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국내 주요 은행들에서는 SKT 회선 기반의 SMS 인증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고요. 이것은 사실상 심스워핑을 할 수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LG와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는 이미 임직원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적으로 회사의 내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과연 기업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짚어볼 수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정보가 하나의 서버로 모든 게 모인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SKT는 수천만 명, 거의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의 유심 정보를 보유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키, 통화 내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유출이 된다면은 우리의 통신망이나 인증 시스템, 심지어 금융 인프라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서버가 뚫린다면 수천만 명의 신원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SKT라는 이 회사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프라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중앙화라는 이 구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웹2와 웹3의 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독자분들께 꼭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웹2 인증 구조는 모든 정보가 하나로 모이는 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증 서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즉 2차 인증은 문자나 카카오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에 의존을 하고 있죠. 즉 이런 모든 정보가 하나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에게 맡긴 대가를 지금 우리는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 웹3 인증 구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즉 웹3는 이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인키로 우리의 인증을 합니다. 즉 증명을 외부 서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라는 증명을 내 장비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만 네트워크로 가서 하게 됩니다. 즉 내 정보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내 지갑 안에서, 즉 내 핸드폰 안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위치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웹2는 서버를 통해서 신뢰를 하지만 웹3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기기, 자신의 지갑 안에서 인증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여러분, 기술이 아닙니다. 이 구조 자체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증 시스템의 핵심이 소수의 중앙 서버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인 것입니다. 권한과 정보가 한 곳에 몰리게 되면 당연히 해커도 그 한 곳만 집중적으로 노리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이 실제로 해킹이 된 건지 실제 내부자가 유출을 시킨 건지 알 수조차 없어요. 하지만 모든 권한과 정보가 한 곳에 몰리면 당연히 해커로서는 그 서버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끔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집중은 언제든지 보안 취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전문가를 고용해도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 해커들은 털어내고 맙니다. 이 GK라는 기술을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GK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은 실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서도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 이 GK에 대한 기술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의 영상 주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이 영지식 증명을 다뤘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도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에는 이 두 가지 사람만이 존재를 합니다. 한 명은 증명자. 이 증명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나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검증자가 있습니다. 이 검증자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이 검증자에게 증명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중요한 정보는 검증자가 갖고 있지 않고 이 증명자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중요 정보를 검증자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줘라고 요청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나는 SKT 가입자입니다. 그럼 은행이 증명해보세요 하겠죠. 나는 내 핸드폰에서 SKT로부터 발급받은 제로 널리지 프루프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실제 내 정보는 단 한 글자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로 널리지 프루프라는 기술이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은 사실상 나의 정보를 아무것도 저장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단지 기업이나 기관은 정보가 내가 갖고 있다라는 사실만을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서버가 해킹된다고 해도 유출될 정보, 해커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제로 널리지 기술은 증명만 할 뿐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프라이버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SKT가
우리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제로 너리지 프루프 기반으로 동작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해커는 해킹조차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정보 자체가 해커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해킹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는 책임을 지거나 복구해야 할 데이터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제로 널리지 기반에서는 인증은 가능하지만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여겼던 것들, 우리의 개인 정보들, 너무 우리가 이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소중한 정보를 사실상 남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공을 해줬다는 거죠.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기술 자체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블록체인이라든지 제로 널리지 프루프 같은 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나 기관들은 이러한 기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통치하는데 좋은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구조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어디엔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정체성은 즉 남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정보를 통제당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합니다. 기술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무서운 건 아무것도 변화가 없이 끝나버릴까 걱정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